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공지능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할 국립부산과학관 교육강사 김효영입니다.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박사를 수료하고 현재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주로 인공지능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은 AI 또는 인공지능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인공지능에 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건 힘들어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단어들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는 챗 GPT, 달리이나 미드저니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들은 너무나 놀랍고 변화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요. 새 기술의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어떠한 기술인지를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저도 벅찰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린 차근차근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위키백과에 따르면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등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의 지능을 기계에 구현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지능, 즉 지적인 능력에는 대표적으로 학습, 결정, 예측, 인지 등이 있습니다. 인간은 외부로부터 배울 수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결정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며 준비할 수 있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지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을 인간의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마 이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학습하고 추론하는 것이고 인공지능 기술의 하위 개념인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컴퓨터, 즉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딥러닝은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기술로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분류하는 데 쓰는 CNN, 생성 모델인 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딥러닝을 통해서 현재 인공지능이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1956년에 존 메카시, 마빈 미nsky 등의 학자들은 학습하는 기계에 대한 연구를 위해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에 모였습니다. 한 달이나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은 훨씬 더 이전인 1940년대부터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 1950년에 앨런 튜링은 기계가 사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튜링 테스트라는 것을 고안해서 논문에 발표했습니다. 앨런 튜링은 이미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암호학, 통계학, 전산학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과학자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암호문을 해독해서 연합군에게 엄청난 도움을 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컴퓨터 과학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매년 시상하는 전산학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튜링상으로 앨런 튜링의 이름을 따서 제정한 것입니다. 자, 튜링 테스트는 벽을 사이에 두고 인간과 인공지능이 문자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인공지능의 반응과 인간의 반응이 구별할 수 없다면 그 컴퓨터는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즉, 기계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계의 지능이 있는지를 판별하고자 한 시험으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이 계속 없었는데요. 2014년에 채팅 프로그램인 유진 구스트만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유진은
5분 길이의 텍스트 대화에서 심사위원 33% 이상에게서 진짜 인간이라는 확신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유진 구스트만이 13세의 우크라이나 소년이라는 설정이어서 엉뚱한 대답을 해도 모두 영어를 잘 모른다는 핑계로 넘어갈 수 있어서 실제 통과했다고 봐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트머스 회의 이후에 인공지능 연구는 1차 전성기를 맞는데요. 이 시기에 인간의 뇌신경망을 모사한 퍼셉트론이 구현되었고, 인공지능은 큰 기대를 갖고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와서 퍼셉트론의 한계가 수학적으로 증명되었고, 데이터의 양이나 컴퓨터의 성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대만큼 인공지능의 성능이 좋지 못합니다. 당시 자연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가 단 20개의 단어만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나 재정 지원이 중단되면서 인공지능 연구는 1차 겨울을 맞게 됩니다. 1차 겨울을 지내면서 연구자들은 인공지능 문제의 영역을 아주 제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 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과대평가 없이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이러한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사람의 질문에 답하는 전문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인공지능은 새롭게 부상합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린 퍼셉트론의 문제점도 오차 역전파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다층 퍼셉트론을 적용해서 보다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2차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 시스템은 사람이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당시의 컴퓨터의 성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다시 2차 겨울을 맞게 됩니다. 1990년대에 슈퍼컴퓨터가 등장하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인공지능이 인간과의 대결에서 인간 챔피언을 차례로 이기게 됩니다. 1997년에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2011년에는 왓슨이 퀴즈쇼인 제퍼디쇼에서 왕중왕전 우승자에게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2006년에는 제프리 힌튼 교수에 의해서 딥러닝 알고리즘이 발표되기도 했고요. 인공지능이 3차 전성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2016년에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의 대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국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바둑은 체스와 달리 경우의 수가 무한에 가까워서 인간의 직관이 필요한 게임이고 인간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게임을 지켜보고는 이제는 모든 부분을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인공지능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는데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첫째, GPU와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이 엄청 좋아졌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터넷이나 사물 인터넷, 센서의 발달로 인해서 데이터의 수집 능력이 엄청 증가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IT 기업과 유수의 대학 연구진은 개발한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연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용자들이 생산해낸 데이터를 확보해서 인공지능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공지능 기술을 분류하는 것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보시는 자료에서처럼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컴퓨터 비전, 이미지 인식 등까지 포함한 시각지능, 자연어 처리, 인간 언어 기술, 언어 이해까지 포함한 언어지능, 음성 인식, 청각지능까지 포함한 음성지능의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성지능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는 아마 인공지능 스피커가 가장 친숙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스피커에는 음성 인식 기술과 음성 합성, 자연어 처리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음성 인식 기술로 작동되는 기계들은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합니다. 수많은 자연어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첫째, 쉬리 또는 빅스비 등의 호출어와 함께 필요한 명령어를 음성으로 입력하죠. 그러면 기계는 STT라고 해서 스피치 투 텍스트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음성 인식 과정을 거칩니다. 입력된 텍스트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한 후에 나온 인식 결과는 텍스트를 오디오로 변환해서 다시 출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음성지능은 구글 문서의 음성 합성 도구, 클로버 노트의 음성 인식 문자 입력, 여러 가지 번역 프로그램의 음성 입력과 합성에 의한 통역 서비스, 클로버 더빙의 음성 합성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챗봇도 많이 이용하시죠?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인간의 자연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가 가능한 채팅 로봇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 문자에서 재미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텍스트 마이닝과 자연어 처리 기술이 정보를 찾아 문자로 제공하는 것이 기존 챗봇의 핵심 기술이라면 최근에는 음성으로 묻고 답하는 음성 인식, 음성 합성 기술을 필요로 하는 챗봇 서비스도 있습니다. 언어지능은 인간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방법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서 자연어 처리가 중심인 연구 분야입니다. 시각지능은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를 인식해서 상황을 판단하거나 데이터를 가공하여 새로운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 분야입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구글 렌즈나 네이버 렌즈에 카메라를 이용한 검색 기능,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 청소기가 주변 이미지를 학습해서 주변 환경을 인지하게 할 수도 있고요. 병원에서 의료 영상을 판독하거나 공장에서 불량품을 선별하는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영상 등의 이미지를 분석해서 텍스트 영역을 추출하는 방식인 OCR 기술에도 시각지능이 활용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사진 속 손글씨나 문서에 있는 숫자나 문자, 사진 속 차량 번호와 같은 텍스트 이미지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 형태로 바꾸고 저장해서 쉽게 데이터베이스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백화점에 있는 무인 상점 언커먼 스토어입니다. 이 상점은 대표적인 무인 매장인 아마존고와 협업으로 꾸민 매장인데 선반에는 150여 개의 무게 센서가 있고 천장에는 40여 개의 카메라가 있어서 그 카메라가 만들어낸 영상 정보를 통해 고객이 어떠한 물건을 갖고 나가는지 확인이 됩니다. 즉 고객이 구매한 물건을 알고 미리 설치한 휴대폰 앱을 통해서 자동 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로 왼쪽 그림은 제 사진을 미리 학습된 고유의 화풍으로 바꿔준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마찬가지로 제 사진을 미리 학습된 18세기 풍의 초상화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분석이나 분류, 예측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챗 GPT 열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챗 GPT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구현된 대표적인 서비스로 챗 GPT 관심이 커지면서 올해 초에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서 결과를 능동적으로 생성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기존까지 딥러닝 기반 AI 기술이 단순히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한다거나 분류하는 정도였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요구한 질문이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서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능동적으로 데이터나 콘텐츠 등의 결과물을 제시하는 한 단계 더 진화한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졌던 인간의 창의력과 관련된 콘텐츠 생성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생성 모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겐이라고 하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입니다. 겐은 2014년도에 이안 굿펠로우가 고안한 아이디어로 대립하는 두 신경광 더 대립하는 두 신경망 모델의 경쟁을 통해서 학습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 구성을 보면 생성 모델과 분류 모델의 두 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생성 모델은 랜덤 시드에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학습하고, 분류 모델은 만들어진 가짜를 진짜와 구별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그런데 이 둘 모델이 내놓은 결과에 대해 가중치를 주면서 학습이 반복되면 두 모델이 경쟁하면서 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AI 개발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는데요. 챗 GPT와 같은 챗봇 서비스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은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불리는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LLM은 쉽게 말해서 텍스트와 같은 언어 데이터를 학습해서 결과를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2022년 11월에 오픈 AI사가 공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 GPT는 복잡한 질문에 대화식으로 답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출시된 지 단 5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의 유저를 확보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는 월간 이용자 수가 15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챗 GPT 이전에도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이나 대규모 언어 모델, 머신러닝, 딥러닝 등과 같은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어 왔습니다만, 인간 수준의 응답을 하는 능력에 깜짝 놀라서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챗 GPT로 인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인공지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챗 GPT의 원리는 크게 대형 언어 모델인 LLM과 인간 피드백형 강화학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챗 GPT는 대화를 학습하고 인간과 같은 대응 방식을 할 수 있도록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 훈련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의 피드백을 이용한 강화학습으로 훈련해서 인간이 질문할 때 기대하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형 언어 모델을 훈련하는 것은 단순히 다음 언어를 예측하기 위한 훈련을 넘어서기에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챗 GPT 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LLM을 사용한 챗봇을 개발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 챗봇은
챗 GPT를 LLM 모델로 사용했고요. 구글의 챗봇 서비스인 바드는 람다, 또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클로드 LLM 모델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한국어에 특화된 초거대 언어 모델 챗봇 서비스인 하이퍼 클로바 X를 런칭할 계획이고요. 이게 하반기에 곧 출시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카카오나 KT, SKT, LG 등에서 상용화를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디오, 이미지, 사운드 또는 컴퓨터 코드 등에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사의 또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인 달리2는 단어 입력을 기반으로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텍스트 입력으로 그림을 생성하는 도구는 구글의 딥드림 제너레이터, 플레이그라운드 AI 등 굉장히 많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딥드림 제너레이터에서 제가 우주복을 입은 고양이라고 프롬프트에 입력해서 만든 사진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작곡과 특수 음향 효과 등의 제작에도 사용되는데 구글의 마젠타와 사운드 드로우 등에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픽토리, 인비디오 AI, LI 등을 사용하면 텍스트로부터 영상도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드린 이러한 도구들은 사용법이 굉장히 쉽고 간단한 로그인만 하면은 여러분들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입니다. 또한 아마존의 코드 위스퍼나 깃허브의 코파일럿은 개발자가 작성 중인 코드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의도와 맥락에 따라 적절한 코드를 추천해 주기도 하는데요. 생성형 AI는 더욱더 기술이 발달할 것이고 지금보다도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사회 변화도 촉진시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현재로선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를 정확히 예견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딥러닝을 처음으로 만든 제프리 힌튼 교수가 얼마 전 구글을 퇴사하면서 한 BBC와의 인터뷰가 화제인데요. AI의 대부라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는 구글을 퇴사하는 것은 AI에 대한 위험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GPT-4를 통해서 기계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두렵다고 했습니다. AI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AI 기술을 넓혀선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 말은 AI 발전 속도를 늦춘 상태에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프리 힌튼 박사의 말처럼 변화에 대한 선제적 고민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역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 같나요? 미래 세대의 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원인 여러분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기술과 환경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